잔혹했던 살인의 현장에 마치 제사를 지낸 듯 놓여있던 과일과 소주. 잔혹살인 사건에서 자신이 한 범행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이렇게 표시해서 거기에 뭔가를 뭐 던져놓든가 뭔가 이렇게 하는 경우는, 그러니까 감정의 표현이죠, 감정의 표현. 2013년 9월 15일 일요일, 초가을을 알리는 스산한 바람이 부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10시 42분경 112 신고센터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린 여자분이셨고요. 20? 그보다 어린? 칼에 찔렸다. 피가 많이 난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 누가 그랬냐 등을 물었는데 그냥 한정 근처 육교로 빨리 와달라고만 했어요. 갑작스러운 신고 전화, 신고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다급한 느낌이 역력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육교로 와달라는 말을 끝으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곧 경찰과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정말로 육교의 바닥에 한 여성이 쓰러져 있었고 주변은 피 범벅인 상태, 피해자의 반소매 티셔츠는 붉은 피로 물들어 있었고 의식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구조대는 급하게 피해자를 싣고 병원으로 옮겨 치료했지만 신고 접수 4시간 만에 그녀는 끝내 숨졌습니다. 피해자의 신원 확인 결과 경기도 하남에 사는 고3 최양이었습니다. 보통 이제 찌른 게 되면은 정신을 잃을 수 있거든요. 치명 부위, 말하면 목이라든가 아니면 이 심장 같은 위치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우리가 말하는 즉사를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상당 부분 이제 그 실혈상, 그러니까 피를 많이 흘려갖고 사망하게 되는 형태. 근데 이제 정신을 잃은 거를 죽은 거로 착각할 수 있고 오인할 수도 있죠. 그러면 적어도 이런 형태의 공격이나 공격 상황에 대한 경험치가 좀 없는 범인이지 않느냐. 그녀는 대중교통으로 40분 거리에 있는 송파 모 여고에 다니고 있었고 당일은 일요일이었으나 송파 오금동의 독서실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육교를 건너 귀가 중인 여고생을 누군가 무참히 공격한 상황. 버스 정류장에서 육교까지는 3분 거리. 누군가 육교 근처에서 피해 대상을 기다린 것일까? 아니면 버스에서 최양을 따라 내린 것일까? 육교 주변 지역에는 공장이 많았고 주택가는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8시만 돼도 불이 꺼져 어둡고 밤에는 사람도 거의 다니지 않는 지역이었습니다. 공장 지대를 오가는 범인이 최양을 노린 것일까? 하지만 육교는 500m 앞에 지구대가 있었고 119 안전센터도 250m 정도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인적이 드문,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아는 사람, 피해자분이 혼자 있고 주변에 아무도 없다. 그러면은 이쪽에 대한 일정 정도의 지리감도 분명히 있는 거고, 그러니까 노상에서 흉기로 공격하고 바로 사라질 수 있는, 사라졌을 때 시야를 벗어날 수 있는 그 시간 타임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범인 유형이 아니겠느냐? 부검 결과 경부, 복부, 가슴, 그리고 옆구리 등에 6회에서 7회 정도 예기에 의한 상흔이 있었습니다. 성폭행의 흔적은 나오지 않은 상황. 현장에는 최양의 책가방 안에 신분증 그리고 휴대폰까지 남아있었고 사라진 금품은 없었습니다. 고등학생인 피해자에게 살인이 벌어질 만한 원한 관계가 있을 수 있을까? 친구나 가족들은 그럴 만한 일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이건 돈을 노린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성범죄도 아니에요. 성범죄라고 하면 납치라거나 아니면 다른 형태의 공격을 했겠죠. 수단을 가지고 뭐 비교적 계획성과 체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지는 게 맞고, 완전히 제압돼서 쓰러진 상태를 공격했다기보다는 서 있는 상태에서 그냥 찔렀다, 보이는 대로 자신의 분노라든가 자신의 상황을 침뱉듯이 탁 하고 사라지는 그런 형태의 범행 같아요. 남성일 가능성이고, 이 정도의 이동성이나 이런 거보다는 봤을 때는 노인이나 청소년보다는 중간 정도일 가능성이 높죠. 사건 현장은 육교, 사람 통행이 있는 아스팔트 바닥이었기 때문에 족적 등 명확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시신 주변엔 최양의 흩뿌러진 혈흔과 바닥에 흐른 혈흔까지 꽤 많은 피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모든 혈흔에 대해서 DNA 감정을 하거든요. 범인의 혈흔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범인의 DNA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범인이 사전에 어떤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감식반은 범행 현장 인근도 꼼꼼히 감식했습니다. 현장에는 담배꽁초와 음료수, 빨대, 컵, 다양한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것들을 모두 수거해 DNA 감정에 들어간 경찰. 현장 주변 담배꽁초 등에서 여성 1명의 유전자와 남성 여러 명의 유전자가 나왔으나 등록된 범죄자의 DNA와 일치하는 것은 없었고 그나마 나온 유전자는 모두 피해자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 경우는 깊이 찔렀다기보다는 찌르고 바로 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본인이 다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족적이나 이런 것은 왜 없느냐? 족적이란 건 사실은 이 피 묻은 것을 밟아야 되잖아요. 범인은 이 위치를 잡고 있고 거기서 공격을 잃었고 발자국을 몇 번 띄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건 사실은 족적이 나올 리가 없죠. 이제 믿을 수 있는 것은 말하는 목격자 바로 CCTV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육교에는 CCTV가 없었고 대신 버스 정류장 주변 도로에 CCTV가 유일하게 있었습니다. 백방으로 뛰며 인근 CCTV를 찾기 시작한 경찰은 자료를 분석했지만 용의자로 볼 만한 사람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수사가 막힐 때쯤 경찰은 육교 끝자락에 위치한 업체 사택 앞에서 CCTV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CCTV가 설치되어 있죠. 그리고 입구에는 경비 직원이 24시간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수상한 사람은 본 적이 없는데. 마지막 희망을 품고 회사 사택 주변에 설치된 카메라를 분석한 경찰. 하지만 기대가 너무 컸던 탓일까? 육교 현장 주변에는 나무가 무성해 렌즈의 시야를 방해했고 특히 육교 쪽 가로등 불빛이 너무 세서 사람의 얼굴을 특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힌트는 됐습니다. 이 육교는 회사 사택으로 가기 위해 그 사택에 거주하는 사람만 지나다니는 길이었습니다. 최양 역시 부모님과 해당 사택에 살고 있었던 상황. 경찰은 해당 회사나 피해자의 부모에게 원한이 있는 사람까지 수사했습니다. 부모에 대한 원한을 자녀한테 회서했다고 하면은 뭔가를 남겼을 수 있어요. 말이라든가 아니 뭔가 표식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걸맞는 상흔이라든가. 근데 이건 그것보다는 그냥 찌르고 이탈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주변의 수사에도 원한 관계의 인물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양의 휴대폰 관련 수사도 진행했습니다. 그밤 이양은 직접 119로 신고하기 2분 전인 밤 10시 40분경 어머니와 통화를 했습니다. 지금 계단을 올라가고 있고 곧 도착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이양은 휴대폰에 무언가를 남겼습니다. 고가도로 위에서 천호동 방향을 향해 야경을 찍었던 것입니다. 멀리 보이는 도시의 야경과 반짝이며 지나가는 차량의 불빛. 18살 소녀는 힘든 수험생활 중 잠깐 스친 그 아름다움을 휴대폰에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찍고 있을 당시 범인은 최양 바로 옆까지 다가왔습니다. 40분에 통화를 해요. 41분에 사진을 찍어요. 사진을 찍으니까 시야가 이쪽으로 매몰되겠죠. 그러면 그 몇십 초 사이에, 십몇 초 사이에 바로 찌르면 한 20초도 안 걸렸을 수 있어요. 30초죠. 그러면 바로 이탈해니까 들고 있는 전화기를 떨어뜨리지 않고 바로 신고하지 않았을까. 경찰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최양의 숨진 당일 행적을 따라 버스 정류장에서부터 육교로 올라가는 150여 미터 구간에 설치된 모든 CCTV 기록을 발췌했고 이 과정에서 용의자로 추정되는 몇몇 인물들을 실현했습니다. 최양이 버스 정류장에서 내렸을 때 범인이 차량을 통해 쫓아오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그 CCTV 보니까 반대편 버스 정류장에 한 남자가 앉아 있더라고요. 반대편 버스 정류장에 앉아있던 의문의 인물. CCTV 화질이 좋지 않아 성별만 구별될 뿐 인상착의를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근처에 살고 있던 사람은 아닐까? 이거는 중요하죠. 왜냐하면 주변에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 있었던 사람들을 시간으로 봤을 때 당연히 주요 용의자가 될 수 있겠죠. 탐문 수사에 들어갔고 곧바로 중요한 목격담을 확보했습니다. 아니 버스 정류장에 있던 어떤 남자가 날 따라왔었다니까요. 아니 너무 무서워서 그냥 빨리 뛰어가서 집에 들어왔어요. 용의자의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 목격자 최면 조사까지 해봤지만 인상착의에 대해선
구체적인 단서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용의자의 범행 수법이나 해당 장소를 보니 사건 현장에 익숙하고 지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추정됐고, 경찰은 현장 주변 동종 전과자들을 우선 수사 대상에 올렸습니다. 성범죄를 못한 거에 대한 그 분풀이로 피해자를 공격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아주머니를 살해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못하니까 그랬을 수 있고, 어쨌든 이 아주머니가 첫 번째 따라왔다고 하니까 본인 첫 번째 범행 대상일 수도 있다. 그렇게 지리한 탐문 조사를 하던 중 경찰은 뜻밖의 상황을 맞습니다. 범행 이틀 후죠? 17일. 범죄 현장에서 누군가 제사를 지낸 흔적이 발견됐어요. 사과, 베이컨, 이렇게 과일하고 소주병을 두고 제사를 지낸 것 같더라니까요. 소름 돋게도 누군가 최양이 사망한 장소에 나타나 과일과 소주병을 놓아두고 제사를 지낸 상황. 추모의 의미였을까? 아니면 죄책감의 표시였을까? 묘하게 그 발견일은 추석 연휴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아마 김혜선 사건인가 아니면은 여러 잔혹살인 사건에서 자신이 한 범행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이렇게 표시해서 후회 감정들을 거기에 뭔가를 뭐 던져놓든가, 그러니까 감정의 표현이죠, 감정의 표현. 정식으로 이렇게 노출되게 하는 경우는 사실 좀 드문. 경찰은 현장에 한입 베어 물고 놓여있는 사과를 주목했고 DNA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범죄자 DNA 데이터의 일치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놓여있는 소주병에서 지문이 하나 나왔고, 이 지문의 주인은 금세 확인됐습니다. 용의자는 그 지역에서 택배 일을 하고 있던 남자였습니다. 택배 일을 했기 때문에 하루에도 여러 번 해당 도로를 지나다녔던 남자. 수사팀은 택배 기사를 찾아가 집중 조사했습니다. 뭐 곧 추석 연휴인데 꽃다운 소녀가 살해당한 게 안타깝고, 뭐 제가 자주 다니는 육교에서 할애를 하겠다는 게 마음이 쓰여서 제 나름대로 추원을 했을 뿐입니다. 범인이 살인 현장에서 어떤 형태의 감정을 표출하는 수는 있는데, 이것처럼 대놓고 하는 경우는 그거는 굉장히 본인으로서 두렵죠. 하지만 택배 기사에게는 특별한 범죄 경력도 없었고 실제 살해할 만한 뚜렷한 동기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자기가 죽인 그 사람을 대놓고 그렇게 제사 지내는 건 그건 좀 너무 이상한.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택배 기사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자기도 그렇게 피해를 당할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액땜 차원에서 그럴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아요. 알리바이와 유전자 등 모든 것을 조사한 결과 택배 기사는 용의선상에서 벗어났습니다. 증거도 찾을 수 없었고 용의자도 특정할 수 없는 상황. 경찰은 동네 여성을 쫓아갔던 남성을 끝까지 추적 중이었습니다.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단서를 찾던 경찰. 그러다 버스 정류장 CCTV에 자전거를 탄 수상한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뜬금없이 자전거 한 대가 지나가는 거예요. 자전거로 다닐 수 있는 동선에서 비슷한 자전거를 찾는 것에 수사 방향을 맞췄습니다. 그렇게 모든 CCTV를 분석한 경찰은 그 자전거가 서울 송파구의 한 거주지에서 멈춘 것을 찾아냈고 자전거 소유자를 조사했습니다. 그는 42살의 정씨. 사건 당일 밤 버스로 40여 분이나 떨어진 곳까지 왜 자전거를 타고 왔던 것일까? 송파에서 하남까지 1시간 반. 일종의 뭐 하이킹? 그건 이상하잖아요. 이 뭐 말하자면 뭐 양평길 같은 데에 경기용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 주말에 있지만은 이게 밤이란 말이에요. 흔히 말하는 레저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이상하다. 경찰은 정 씨를 용의자로 두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을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범행에 쓰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와 당일 신었던 운동화, 자전거를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그 근처까지 갔었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는 실제 자전거를 타고 자주 운동을 나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자전거를 타고 가서 무엇인가 자신이 하고 싶은 형태의 해소 방식을 하고 싶었던 거겠죠. 오토바이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 타고 가서 거기서 이제 뭐 새총이라든가 아니면 좀 돌 같은 걸 던지든다든가 이렇게 좀 반사회적 일탈적 행위를 함으로써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경우,
그런 경우의 일종이 아닐까. 이 사람은 그 공간에 여러 번 왔는데 거기가 으슥하고 젊은 여성들이나 아니면 좀 해서 뭔가 공포를 주는 형태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하지 않았을까. 정 씨의 신발과 현장 족적 중 일치하는 것도 없었고 자전거 손잡이에서 혈흔이 발견되지도 않았습니다. 국과수에 정밀 감식을 의뢰한 흉기에서도 피해자의 혈흔이나 유전자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심정은 확실했기 때문에 신문을 통해 자백이나 단서를 알아내기 위해 끊임없는 회의와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사건 발생 열흘째 되던 날, 사건에 투입된 프로파일러가 정 씨와 마주 앉았습니다. 일상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한 프로파일러. 정 씨는 카센터 정비 일을 하며 사는 아내와 아이가 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전거를 타고 나가며 사건 장소에 그전에도 가본 적이 있다는 정 씨. 그런데 처음 진술 녹화실로 들어오는 모습에서 불안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소한 중년 아저씨 느낌이었는데 얼굴 표정이 어둡고 두려움을 느끼는 듯한 표정? 답답함에 자전거를 타고 그날 거기 장소에 왔었다. 그리고 나서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한동안. 뭔가를 질문을 해도 묵묵부답으로 침묵을 지키시더라고요. 고민하는 반응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정 씨는 그날 버스에서 내리는 소연영을 봤다고 했습니다. 또다시 이어지는 긴 침묵. 도박으로 빚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하고 불화가 있었고요.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뭐든지 간에 화풀이라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나올 때 과도를 가지고 나왔는데 왜 그 아이를 찔렀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정 씨는 사건 8년 전부터 경륜에 빠져 휴일마다 집 근처 방이동 경륜장을 들락거렸습니다. 그 결과는 2천만 원의 빚. 정 씨는 전세 보증금을 빼서 빚의 일부를 갚느라 집을 줄여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작은 월세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럼에도 끊지 못한 도박. 그런 병적 도벽이 있었던 것은 결과죠. 사실은 그런 병적 도벽에 왜 빠졌을까? 라고 하는 걸 찾아야 되겠죠. 이제 도박벽이죠. 정확히 도박벽이죠. 도박벽 상태에서 자신의 심리 상태에 왜곡된 결과물로서 그것이 표출이 됐던 거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심리 상태를 통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탈적인 반사회적 행위를 여러 번 했고, 그 여러 번 하는 중에 하나가 전혀 모르는 무차별한 대상에 대한 공격성이지 않았을까. 정 씨는 사건 현장 근처에서 동네 주민인 중년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하려다가 실패한 이후 버스에서 내리는 최양을 보고 쫓아가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정 씨는 또 다른 진술을 더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솔직히 다 말씀드리면 돈을 뺏을 생각도 있었고 어떻게 해볼까 하는 성적인 호기심도 있었어요. 하지만 육교 주변이 너무 어두웠어서 저는 학생인 줄은 몰랐습니다. 정 씨의 진술에 따르면 그가 최양을 쫓아 반대편 육구로 올라갔을 때 최양은 핸드폰으로 야경을 촬영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정 씨가 최양을 야하고 부르자 최양이 뒤를 돌아봤고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고 했습니다. 정 씨는 자신도 모르게 칼로 최양을 찔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자신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말하는 정 씨. 죄송합니다. 정말 피해자 가족분들이 너무 죄송합니다. 저 그 마음뿐이 안 듭니다, 지금. 평소 아내에게 불만이 있던 범인은 왜 아내가 아닌 알지도 못하는 여고생을 공격했던 것일까? 아내는 넘을 수 없는 구조적인 벽일 수 있죠. 수율이 그 사건도 이 아버지한테 굉장히 많이 혼을 났어요. 그 사람한테도 그랬어요. 야, 너를 때리고 구박하고 그런 건 네 아버지인데 네 아버지에 대한 너는 한마디도 못해. 눈도 못 마주쳤다는 거예요. 아마 이 범인도 자기 부인한테는 눈도 못 마주쳤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그건 사실 넘을 수 없는 심리적 벽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범죄자들이 무차별한, 자기를 알아볼 수 없는 그런 대상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거죠. 범인 정 씨는 최종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죽은 최양이 살아 돌아와 부모님의 품에 안길 수는 없습니다. 2013년 9월 15일 밤 아름다운 야경을 보다가 이유도 모른 채 죽어간 최양의 명복을 빕니다.